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비뇨의학과 교수 이영래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다 보고 오셨겠지만 급성요폐인데요. 사실은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의료계의 상황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제 제자들도 저희 전공의들도 지금 다 밖에 나가 있고 인턴들도 물론이고 또 전임인들도 이제 지쳐가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딱딱한 얼굴로 그냥 정확한 팩트 전달만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오늘 주제가 감기약 먹었더니 소변이 갑자기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급성요폐, 영어로 acute urinary reten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 특히 이제 감기약 중에 우리가 종합감기약을 드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드시는 약들이 소변에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급성요폐, 사실은 급성요폐는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건지, 통증이 얼마나 심하고 정말 세상이 노래지는 것, 그러니까 소변이 꽉 찼는데 소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19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 환절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소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몸의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기준이고 어떤 게 정상이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굳이 급성요폐가 아니더라도 소변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뭐든지 채팅창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껏 답해 드리고요. 오늘 한 25분, 30분 강의하고 한 20분 정도는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채팅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랙티브하게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급성요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우리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게 비뇨생식기계인데 주로 이제 비뇨기계입니다. 비뇨기계란 뭐냐 하면은 우리 소변이 만들어져서 흘러나오는 것을 비뇨기계라고 합니다. 앞에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신장 뭐 하는 데죠? 소변을 만드는 데입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 우리가 물을 마시고 하면 우리 몸의 수분은 다양한 쪽으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마신 수분은 그 가장 대부분의 수분이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라 콩팥에서 우리 몸의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다 모아서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럼 콩팥을 통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아래로 내려가고 방광에 고여 있다가 이게 요도하고 전립선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방광을 기준으로 그 상부를 우리가 상부요로계라고 하고 방광 아래를 하부요로계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급성요폐, 갑자기 소변이 꽉 막히고 하는 거는 대부분 하부요로 폐색이고, 이런 이제 하부요로 폐색은 뭐나 다 마찬가지지만 기능적으로 막히는 거하고 또 기계적으로 막히는 것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기계적으로 막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사람은 건강한 거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자, 잘 먹는다는 건 우리 몸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우리가 밥만 준다고 잘 먹을 수 있나요? 이걸 잘 저자군데 잘 씹을 수 있어야죠. 이라든지 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턱관절이 튼튼해야죠. 또 잘 씹은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잘 소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잘 먹고, 그 다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신경계가 안정화되고 낮과 밤의 구별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잠으로 해서 그날의 피로가 다 풀리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마지막으로 잘 싼다. 이거는 저희 이제 비뇨의학과 의사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소변 배뇨. 소변 잘 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배변. 대변 잘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사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있던 정자가 밖으로 잘 나가서 우리 이세도 낳고
또 정확한 부부 사이에 성생할 수 있는 것, 이런 잘 사정하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에 의해서 밖으로 배설이 돼요. 자,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보시면, 우리 몸의 머리 중에서도 이 전두동이나, 여기가 그 대뇌 피질, 특히 앞머리 쪽이 우리 소변을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소변 마려운 것도 느끼고, 소변을 봐라 마라 이런 거를 다 컨트롤 하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이게 한글로 교내라고 했는데, 폰스입니다. 이거는 대뇌의 조절을 받아서 우리가 소변 보는 거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교내, 그리고 그 아래에 척추. 우리 척추는 우리 왜 흉추, 요추, 천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가슴 쪽에 있는 척추, 또 허리 쪽에 있는 척추, 그리고 우리 꼬리뼈 쪽에는 엉치뼈에 있는 척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흉추하고 요추가 주로 소변을 저장하는, 여기에 교감신경이 작용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와 연관된 겁니다. 두 번째, 꼬리뼈. 여기에 있는 그 천추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부교감신경 그리고 음부신경이 소변을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우리가 뇌졸중이 왔다. 뇌졸중 오신 분들 소변 제대로 보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척추 손상이 오신 분들, 휠체어 탄 분들, 소변 잘 못 봐서 소변줄 꽂고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또 실질적으로 골반에 여러 가지 뭐 산업재해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소변의 문제, 대변의 문제가 먼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을 잘 본다는 것은 이렇게 복합적인 우리 머리부터 척추, 골반, 그러니까 우리가 중추신경부터 말초신경까지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콩팥에서 소변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뇨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뇨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여러 가지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의 척도입니다. 제가 중간에 잊어버릴까봐 하나 말씀하신 질문 보니까, 소변의 색이 진해지면 물을 적게 먹은 것인가요? 짜게 먹은 것인가요? 뭐 이 질문이 있으신데요.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우리가 얼마나 소변을 봐야 정상이고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해야 돼서 우리가 소변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왔을 때 정상적인 방광은요, 가죽 근육으로 만든 가죽공입니다. 근데 굉장히 풍선처럼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한 150cc 정도 소변이 차면 마렵다는 느낌이 들고, 한 250cc 정도 차면 이제 화장실 빨리 가야겠다. 우리가 방광의 용적은 한 500cc 정도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 방광은 700, 800까지도 소변을 가둘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150, 200이 되면 200 이상이 되면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고, 그러면 대뇌에서 소변을 가둘 때는 방광의 그 근육을 축 처지게 해서 거하게 이제 정확하게 소변이 이제 고무풍선 안에 당기게 하죠. 그러면 그 아래 여기 보시면 그 요도가 있는데, 요도는 수도꼭지랑 마찬가지죠. 방광은 축 처지고 수도꼭지는 꽉 조여야 우리가 그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소변을 잘 가두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일정량의 소변이 넘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감각신경이 대뇌에다가 이제는 소변을 볼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내에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순서가 먼저 수도꼭지를 엽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요도하고 요도 간략근을 이완시키면서 두 번째, 제가 방광은 가죽 주머니라고 했죠. 이 그 배뇨근이 힘을 짜서 우리가 풍선에 물을 넣고 쭉 짜면 소변이 아래로 쭉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소변 보는 과정인데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소변 색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자,
이제 일반인들이 자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 게 정상인가요? 나는 3번 보는데 저 사람은 6번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낮에 소변을 10번, 밤에 3번씩 보는데 이거 병 아닌가요?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한 번은 보는 소변량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는요, 건강에 좋다고, 물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하루에 한 5리터 정도 갖고 다니면서 한 5리터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하루에 한 300cc씩 한 10번 봐요. 밤에도 한 200cc에서 한 4000cc 봅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저는요, 하루에 소변을 한 번밖에 안 봐요. 근데 한 번 보는데 소변량은 200cc 밖에 안 나와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변은, 우리 몸에 들어온 수분은 제일 많이 소변으로 빠지지만, 그 다음은 뭐로 빠지냐, 뭐로 빠질 것 같으세요? 땀으로 빠지겠죠. 그 다음 대변으로도 빠지죠. 그리고 호흡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장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자, 물을 얼마를 먹는 게 가장 건강하게 물을 먹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적어보세요. 하루에 보는 소변량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소변을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받은 소변, 24시간 본 소변량이 하루에 1500cc에서 2000cc, 그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우리 몸에도 좋고 콩팥 기능도 좋고 가장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밖에서 주로 야외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많이 움직이고, 자, 이런 분들은 밖으로 땀 많이 흘리죠. 또 호흡이 가빠지니까 호흡으로도 수분 배출량이 많단 말이죠. 자,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물을 한 3리터 정도 먹어야 한 1리터 내지 1.2, 3리터는 땀으로, 호흡으로 빠져나가고 한 1.8리터 정도 배뇨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나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상생활을 하고 살살 땀도 안 흘리고 별로 이렇게 외부 활동을 안 해. 근데 이런 분들이 물을 예를 들어서 3리터를 마시게 되면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3리터 이상이 되죠. 왜냐하면 음식 먹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소변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 물을 1리터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떻고, 작업 환경이 어떻고, 본인의 성향이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나는 한다, 이런 거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은 1분에 1cc 정도 만들어집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몸에 탈수가 되면요,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해지죠.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소변 색깔이 진해지다. 왜냐하면은 우리 소변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배설물, 또 유로크롬이라는 여러 가지 색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적당한 양의 소변을 해야 이게 희석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소변 색깔이 뭐죠? 맥주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암버 컬러라고 하고요. 우리가 집 있죠, 집. 아니면 맥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거 맥주죠. 에일 맥주 같은 건 좀 진하고 좀 이렇게 색깔이 좀 탁하지만 맑은 라거 맥주 색깔인데, 우리가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몸이 탈수가 되면 내보내야 될 찌꺼기 양은 정해지는데, 그게 적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나가려니까 소변이 아주 노래지다 못해 아주 새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짜게 먹는 경우에는 외려 짜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소변 양이 더 많아져서 소변 색깔이 더 옅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1cc씩 1시간에 1cc씩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1시간에 일반적인 사람이면 60cc 정도 소변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물을 먹고 활동하는 사람은 소변 보는 간격이 한 3시간, 4시간. 그러면 우리가 1분에 60cc 만들어지면 3시간이면 180, 4시간이면 한 200, 한 40 되니까 그 정도 서너 시간 만에 소변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소변을 보게 되고, 밤에는요, 우리가 밤에도 1분에 1cc씩 소변이 만들어지면 수면을 못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만 자도 300cc 소변이 차서 더 이상 푹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우리 몸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게 항이뇨 호르몬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밤에는 낮에 만들어지는 거에 반 이하로 만들어집니다. 즉 1분에 0.5cc 미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8시간을 자더라도 8시간 자봐야 1분에 0.5cc 그 미만으로 만들어지니까 한 300cc 밖에 소변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밤에 자다가 소변량이 많아서 자꾸 깨는 거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한테 밤에 여러 번 소변 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낮에 햇볕을 봐라, 낮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그 생체 시계를 자꾸 다시 이제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소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다 드렸고요. 이제 질문이 여러 개 올라오는데 그건 제가 차근차근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제 요폐, 유리나리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요폐는 크게 소변이 마려운데 꽉 막혀서 못 보는 건데요. 만성 요폐하고 급성 요폐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요폐는 본인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그 시청하시는 60대, 70세 이상 분들 중에 이런 만성요폐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본인은 잘 인지 못하지만 소변은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 안에 소변이 한 300cc, 그릇에 한 2, 300 차면 마려우면 그릇을 싹 쏟아버려서 깨끗하게 돼야 또 소변을 봤는데 이런 만성요폐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뒤에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겠는데 되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소변을 다 배출을 못 시켜요. 배출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뇨가 남아요. 그 대신 통증이 없고 천천히 진행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분들도 나중에 약을 먹거나 어떤 외부에서 작은 자극이 있으면 급성요폐로 바뀔 수 있고요. 급성요폐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도 올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이제 급성요폐로 넘어가 볼까요? Acute Urinary Retention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24시간 동안 배뇨를 못하고, 근데 24시간 동안 배뇨를 못해도 우리가 물을 안 먹어서 탈수가 되고 물을 못 먹어서 소변이 없어서 배뇨 못하는 거는 급성요폐라고 하지 않고요. 소변을 못 봐서 우리가 카테터를 갖고 소변을 받았을 때 최소한도 방광 용적의 50% 이상, 한 300cc 정도 나와야 우리가 급성요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그 통증을 동반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게 앞에 이제 이게 CT 사진인데 이게 방광입니다. 이렇게 방광이 확 늘어나도 소변을 못 봅니다. 우리 방광은요, 심하면 한 3리터까지도 막 늘어나요. 그럼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린 뭐라 그랬죠? 방광은 가죽 주머니고 풍선처럼 이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계 이상 과도하게 커져버리면 풍선이 힘을 못하고 완전히 제풀에 그냥 그 신축성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신경이상 방광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대부분의 물론 여성들한테도 질환이 있으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급성요폐는 남성들한테 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중증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면 10년 이에 이런 급성요폐가 올 확률이 한 5%.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결국은 한 4분의 1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자, 남자, 그래서 급성요폐가 오는 여러 가지 원인, 뭐, 신경인성 방광, 또 방광의 종양, 아까 말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에 고름이 잡힌 거, 또 후부요도 판막, 또 요도의 결석, 이거 뭐 여성들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요. 요도의 농양, 이런 건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급성요폐가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건 젊은 분들도 해당돼요. 소변 잘 봐요. 그러다가 소변 보는데 갑자기 뭐하고 딱 하고 소변이 그쳐서 소변이 안 나요. 통증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소변이 굵게 나오다 탁, 뭘 것 같으세요?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요. 방광 안에 돌이 있는 분들이나 돌이 있는 분들이 소변 보다가 이 돌이 방광에서 막 굴러다니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세면대에 우리가 세면대를 왜 저걸로 딱 막는 것처럼 돌이 여기 입구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sudden stoppage of urination, 갑자기 소변이 막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급성요폐라고 하는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경우고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자,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전립선 비대증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가 과음입니다. 이 과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알코올이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주를 1리터 마시면 방광에는 1.5리터의 물이 고입니다. 이게 이뇨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물까지 다 끌고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감각 기능이 조금 민감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뭐 맥주든 소주든 위스키든 과음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은 떨어지고 소변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립선이나 아까 말한 그 수도꼭지 주변 방광 경부에 있는 그 혈관들이 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긴장도가 확 증가돼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겠지만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갑자기 술 먹다가 소변이 꽉 막혀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서,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감각이 그만큼 조금 술을 마시게 되면 느슨해져 갖고 평상시에 벌써 화장실 갈 거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요. 과음이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약입니다. 약은 특히 항히스타민, 교감신경 흥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약이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보려면 우리가 수도꼭지가 열리고, 그렇죠? 방광 경부가 열리면서 배뇨근이 꽉 짜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약제들이 이 수도꼭지를 못 열게 더 긴장도를 높이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감기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기약 중에서 특히 종합감기약들, 이런 약제들이 이런 성분이 종합적으로 다 섞여 있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약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중추신경계 질환.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변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가 정상적인 소변을 보는데, 대뇌라든지 척추 쪽에 이상이 있으면 천천히 소변 기능이 망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성요폐가 오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급성요폐로 갈 수도 있고요. 아까 그러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이나 요도 협착, 또 심한 변비가 있어도요. 방광하고 요도 바로 뒤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편이 요도하고 방광을 눌러서 소변을 잘 못 봅니다.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70대, 80대 노인분들을 여자고 남자도 할 것 없이 저희 비뇨기과에 소변을 못 봐서 제대로 오시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이 보면 아주 심한 변비가 있어요. 변비만 해결을 하면 소변이 술술술술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비도 이런 급성요폐나 만성요폐의 큰 원인입니다. 자, 약제를 제가 이렇게 표를 영어로 해놨는데 하나 그냥 잘 안 보이시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항히스타민제, 우리 감기약 중에 콧물 날 때 먹는 약입니다. 이제 이런 약제들이 우리 방광 경부, 쉽게 말해 수도꼭지를 더 단단하게 조여줘서 소변을 못 보게 하는데, 요거는 그럼 이 약을 먹는 사람이 다 소변을 못 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에 따라 민감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러 가지 우리 중추신경계 문제가 있는 뇌졸중이나 또 척추질환, 골반질환이 있어서 만성요폐가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이런 약 먹고 급성 요폐까지는 안 하지만 소변 보기가 갑자기 불편해졌다 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교감신경 항진제. 아마 여러분 들어보죠.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흡기나 이쪽을 이완해서 가래가 나거나 이런, 다 쉽게 말해서 콧물 나고 가래 나고 호흡기, 종합감기약에 다
들어있는 약재고요. 여러분이 흔히 먹는 근이완제, 또 소염 효소제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약재들이 있고, 또 고혈압 약재에도 일부에서 이런 그 급성요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손에 드시는 약재, 뭐 이런 또 호르몬제, 뭐 여성 호르몬제나 이런 것들도 이런 약재에 의해서 급성요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배뇨에 문제가 있어서 뭐 신경인상 방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배뇨에 대해서는 이상은 못 느끼지만 뇌졸중이 있었다거나 뭐 척추 질환이 있다거나 골반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기나 이런 약을 쓸 때 그냥 종합감기약을 본인이 알아서 사 드시는 것보다는 내과 선생님이나 뭐 이비인후과 자기가 다니는 데 가서 약 처방을 받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배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이런 약재들은 조금 빼고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고혈압 약이나 심장질환 약 드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약 먹으면서 이렇게 소변이 꽉 막히지는 않지만 뭔가 자꾸 소변 보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만성요폐가 오는 게 아닌지, 내가 소변을 다 밖으로 배출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혈압약의 종류를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 뭐 전립선 비대증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립선이라는 것은 방광 바로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전립선에게 정자 영양을 이제 공급을 하죠. 그럽니다. 다음 이제 신경인상 방광인데요. 뭐 여러 가지 뇌졸중, 치매, 파킨슨, 척수손상 등 이런 경우에 이제 만성요폐가 주로 오죠. 또 이런 분들이 또 병 보는 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서론이 좀 너무 길었네요. 자, 이런 이제 급성요폐가 진행이 되면, 이런 우선 만성요폐가 진행이 되면요, 방광이 과도하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풍선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우리 용수철이 길게 늘어나다 어느 정도 탄성을 잃어버리면 제자리로 안 돌아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방광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또 하나는 방광이 콩팥에서 내려오는 소변을 가두는데 아래서 잘 하수구가 잘 배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거꾸로 역류가 돼서 콩팥이 늘어나고, 또 소변이라는 건 여러 가지 뭐 노폐물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방광에 오랫동안 소변이 있게 되면 뭐 결석도 생길 수 있고 염증의 위험도도 더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요폐가 진행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급성요폐가 오면, 이건 이제 만성요폐 얘기고요. 급성요폐가 생기면 적극적인 치료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눈이 막 하얗게 돌아갑니다. 소변을 못 보면 펄떡펄떡 뛰죠. 응급실을 안 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급성요폐가 오면 치료는 우선은 도노관을 넣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밖으로 이제 빼줘야겠죠. 그렇게 하고 한 1, 2주 정도에서 방광이 충분히 좀 쉬게 시간을 줘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뭐 추가적인 약재, 그러면서 이게 왜 왔는지, 혹시 다른 암이나 결석이나 협착 등 동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병행을 해야 되고요.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죠. 자, 예방 방법.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거꾸로 또 소변을 마를 때 한번 참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급성요폐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음주했을 때 갑자기 방광이 확 늘어나면 소변을 못 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변도 너무 참으면 정상인도, 왜 소변이 어느 정도 찼을 때 화장실 가면 시원하게 보지만 너무 차면 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소변이 나오긴 하지만 찔찔찔찔 나오는 것처럼 소변을 억지로 참는 건 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음, 뭐 술 마시게 되면 주기적으로 좀 화장실을 가서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커피나 차, 이렇게 이뇨가 많이 일으키는 음료는 적절히, 또 카페인 음료도 적절히 드시는 게 좋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커피를 밤에 먹어도 나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뭐 나는 커피에 영향이 없나 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온 논문을 보면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만 커피를 그렇게 저녁에 먹어서 카페인의 영향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본인은 잘 잔다고 느끼지만 실제 우리가 수면의 깊이, 뭐 알파 또 렘슬립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수면의 퀄리티가 본인은 잘 몰라서 그렇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약 복용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기약뿐만 아니라 고혈압약이든 드시는 약들을 드실 때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래서 물론 종합감기약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종합감기약에 너무 다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약을 적절하게 처방을 받는 게 좋고요. 또 이거는 뭐 꼭 급성요폐가 있는 분들 아니어도 온수좌욕, 우리가 이제 그 따뜻한 물로 여자든 남자든 회음부하고 항문 쪽을 담궈서 뭐 반신욕이면 더 좋고요. 하루에 한 10분 15분 하면 그쪽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급성요폐가 오는 거를 예방해 줄 수도 있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이제 그 치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규칙적인 운동, 그 체중 조절. 사실 비만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병의 친구면서 또 만병의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제가 딱딱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질문하신 것을 한번 볼까요? 아까 소변 색깔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안녕하세요. 빈뇨 야간뇨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증상이 괜찮아지면 약을 끊고 또 안 좋으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먹어야 하는 건가요? 자, 이 전립선 비대증은요, 병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원인이, 남성 호르몬하고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노화에 따르는 변화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병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완치가 안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고혈압약을 우리가 쭉 먹죠. 평생 먹게 되는데, 그럼 고혈압은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병을 잘 조절해서 다른 것으로 그 병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 없게 만드는 게 그런 고혈압의 치료잖아요.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려면, 완치를 하려면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젊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단 말이죠. 전립선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고 커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이론적으로는 평생 드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약제 조절은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조절을 하실 겁니다. 최소한의 약으로.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약은 계속 드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저는 척추 충격으로 인해 경한 신경이상 방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감기약 먹고 2000cc 가까이 오줌을 못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감기약 먹기 부담스러운데 감기약 중에 어떤 약을 피해야 하나요? 당시 코감기약과 코데날정을 먹었습니다. 두 약 다 영향을 줍니다. 코데날은 기침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약간의 그 오피오이드 성분, 마약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기침에 효과적인 약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코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약을 먹게 되면 특히 이렇게 경한 신경이상 방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같은 그 양리작용을 하지만 요런 성분 말고 다른 성분의 약을 찾아서 내과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경한 신경이상 방광이 있으면서 사실 신경이상 방광이 있다고 약에 다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이런 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 같아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감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감기가 있거나 뭐 기침이 나도 꼭 굳이 아까 말씀드린 항히스타민제나 또 그 교감신경 항진제 아니고도 다른 종류 약을 충분히 내과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종합감기약 그냥 마음껏 사들이지 마시고 내과 가서 상의해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장결석 6mm짜리가 작년 3월에 요관으로 내려와 막아서 쇠속술에서 깨 부셨습니다. 그 후 배출 완료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다시 6개월 후에 검진 받으러 가니 엑스레이상에 또 같은 신장에 결석 의심이 보인다고 하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결석 성분은 감염성이라고 하고 나이는 24세 남성 비흡연자입니다. 결석이 안 생긴 분들은 물론 이제 결석이 잘 생기는데요. 결석이 한 번 생긴 분들은 안 생긴 분에 비해서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소변에서 결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딴 사람보다 좀 적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변에서 결석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잘 이렇게 뭉쳐주는 그런 성분이 더 많은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짜게 먹는 분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칼슘을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24세면 젊은 분인데 이렇게 결석이 생기신 분들은 첫째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둘째, 특히 이런 분들은 정말 물을 많이 드셔서 하루에 소변량을 한 2리터 이상 유지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석이라는 게 소변 안에 있는 찌꺼기가 고여서 농축이 돼서 그게 응어리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찌꺼기가 더 농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소변을 좀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계속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석에 대해서 생리검사가 있습니다. 소변 분석하고 피 분석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결석을 억제하는 성분이 내 몸에는 적은지 아니면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내 몸에 많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질문하신 분 볼까요? 하루에 몇 시간 간격으로 오줌을 누러 가면 좋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자,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간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을 적절하게 먹어서 하루 소변량을 한 1500 내지 1800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자, 그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한 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사람은 한 300cc 정도 소변을 본다고 치면 하루에 6번 가면 하루에 1800cc 소변을, 하루에 5번 가면 한 1500cc 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생각해서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이 하루에 1500 내지 1800 소변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한 1000cc, 1200cc 보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간격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보는 양이 300 정도 되게 소변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물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막 3000cc, 4000cc 먹으면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게 될 거고, 물을 안 먹고 몸이 탈수가 되면 하루 종일 소변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하루에 한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4시간 내지 5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면 한 번에 한 300cc를 본다고 치면 한 1500에서 1800cc 정상적인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좋은 거야. 이거 뭐 좋고 나쁜 건 없지만, 우리가 자는 사이에 이제 방광 안에 뭐 보통 6시간이든 8시간 수면을 하면 한 300-400cc 정도 소변이 고이겠죠. 그럴 때 일단은 가서 한번 비워주고, 또 저는 사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 리듬을 다시 깨워주고 몸의 대사를 다시 시작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습관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같이 배변하는 습관도 장의 어떤 정확한 리듬을 맞춰주는 거에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여성 청결제 이용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궁금해요. 사실은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부인과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여성의 질은 자체적으로 그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 청결제를 너무 쓰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좋은 균들이 다 씻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콜라색 소변과 새빨간 혈뇨를 몇 년 전 보았습니다. 방광 내시경 콩팥 CT를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소변에 대해서 암세포 검사 또 방광 내시경 검사 CT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상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방광 안에 어떤 염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결석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히 남성 같으면 뭐 또 아니면 전립선 쪽에 출혈이 있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콜라색 소변이나 새빨간 혈뇨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소변 볼 때 아팠다거나 뭐 다른 증상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아무 문제 없이 이렇다면 뭐 우리가 흔하지는 않지만 그 신장에 그 동정맥 기형이라는 그런 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암이 가장 무섭고 암을 놓쳤을 때 이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비뇨기과에서 CT도 찍고 내시경도 보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 질문 좋네요. 선생님, 24세 남성입니다. 고3 때부터 미세혈뇨, 이제 미세혈뇨가 아니고, 이거 이제 의학적으로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수치는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 병역, 판정검사에서 미세혈뇨 수치가 나와서 퇴교될 뻔했지만,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묽게 싸서 통과했습니다. 대학병원 검진에서도 큰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현미경적 혈뇨가 나올 텐데, 이거 계속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요? 예. 젊은 남성이고요. 이런 현미경적 혈뇨를 했는데 콩팥 기능 검사라든지 소변 혈액 검사, 소변에서 세포 검사가 다 이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양성 혈뇨라고 합니다. 비나인 헤마추리아. 저도 사실 약간 양성 혈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큰 욕조에다가 피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현미경상에서 이렇게 그 혈뇨가 보입니다. 우리 혈뇨의 기준은요, 그 400배로 확대한 현미경을 소변을 농축해서 한 것을 봤을 때, 적혈구가 2개에서 3개 이상 나온 걸 혈뇨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양성혈뇨가 있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검사가 됐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4분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엔젤님 거 한번 볼까요? 질문 한번, 엔젤님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변이 방광 안에 있을 때 묵은 상태가 맞나요? 맞습니다. 소변이 방광 안에 있을 때는 묵은 상태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균이 생긴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와서 고여 있으면 그때 문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외부로 나오는 소변도 묵은 상태입니다. 그럼 잔뇨가 계속 있는 사람들의 소변은 방광 안에서 며칠씩 있으면 이런 소변은 방광에서도 균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잔뇨가 있는 사람들은 방광 안에 소변이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은요. 그 여자건 남자건 방광염이나 이러되면 외부에 있는 균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면역 기능이 이걸 막아내는데 소변이 계속 고여 있으면 이런 그 균이 들어왔을 때 균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형성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면역력을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묵은 상태의 소변이지만 이게 고여 있으면 그 안에서 자꾸 그 탁해지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자가 지저분해지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방광 내시경으로 방광암, 방광염 외에
방광 모양, 방광이 늘어나 있는 것도 보이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광계실이라고 방광이 이상하게 이제 늘어나고 하는 것도 방광 내시경으로 할 수 있고, 사실 방광 모양은 방광의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가 그동안 소변을 너무 많이 참았는데 이렇게 오래되면 나중에 소변이 많이 차도 요일을 잘 못 느끼고 요폐가 생길 수 있다니 걱정이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소변을 너무 많이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뭐 더 드릴 말씀도 많고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른 이제 비뇨기 질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 이영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